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친구 빨간머리 주마입니다. 오늘은 저자 한상도님의 수술도 없이 약물도 없이 사라진 암 제2장 낭독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읍내의원에서 암인 것 같다는 진단을 받던 날,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뒤이어 원망과 분노가 터져나왔다. 도대체 왜 하필 내게 이런 불행이 찾아온 것인지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하나님이 계시면 붙잡고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임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초래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인데도, 내 삶의 근원이요 원천인데도 몸에 대해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무지, 그것이 열심히 산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크나큰 죄요. 암은 그 죄에 대한 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부터 내 몸의 모든 것을 의사와 약사에게 맡기고 의지했다. 무지한히 되는 대로 행동했다. 먹는 것이 특히 그랬다. 고등학교 때 라면이나 국수, 통조림 같은 가공식품을 주식으로 먹었다. 반면 몸에 좋다는 과일이나 채소는 입에 대지도 않았다. 음식을 먹기보다 끼니를 때우는 데 급급했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술과 담배와 커피가 추가되었다. 1, 2년도 아니요 수십 년을 그렇게 생활했으니 몸이 어찌 견딜 수 있겠는가. 암은 결국 내 몸을 타인에게 맡기고 되는 대로 행동한 내 무지의 대가였다. 내가 내 몸에 대해 몰랐다는 것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고 한스러웠다. 모르는 것은 죄다. 죄도 큰 죄다. 나는 지금 그 죄값을 받고 있다. 암이라는 무서운 벌 말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알아야 한다. 알아야 속죄할 수 있고 알아야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몸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곧바로 음식이 원인임을 직감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내 식습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잘 알기 때문이었다. 밥보다 빵이나 라면을 더 자주 먹었고 반찬 또한 마트에서 파는 가공식품에 의존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내내 그런 생활이 이어졌다. 영양은 없고 몸에 해로운 첨가물만 수두룩한 식습관이 그때부터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식습관은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이어졌고 군에 다녀온 뒤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술과 기름진 안주에 하루에도 몇 잔씩 믹스커피를 마셨으니 더하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 결혼 후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7년 전 혼자 귀농한 뒤로는 비슷한 생활이 다시 반복되었다. 병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유전적인 요인이나 생활 습관의 영향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 때문이었다. 수십 년에 걸쳐 생각 없이 먹고 마신 음식들, 내 몸속에 암을 만든 주범이 바로 그것임을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래, 바꾸자. 이제부터라도 바꿔나가자.
나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다. 암 발병이라는 인생의 위기. 그것을 오히려 내 몸을 새롭게 재생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다짐한 것이었다. 지식이란 아는 것이 아니다. 실행하는 것이다. 어느 책에선가 읽고 공감이 되어 가슴속에 밑줄을 그어 놓은 말이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관리하고자 결심을 하니 불현듯 이 말이 떠올랐다.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더 큰 사랑이라고 했다. 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몸에 이로운 것을 먹는 것보다 해로운 것을 먹지 않는 것, 그것이 먼저라고 판단해 가공식품부터 끊기로 한 것이었다. 술과 커피도 물론이었다. 그 길로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로 갔다. 로컬 푸드 코너에서 현미와 수수쌀, 서리태 등 몇 가지 잡곡을 카트에 담았다. 토마토와 사과 같은 과일도 골랐다. 양배추와 브로콜리, 당근 등 여간에서 먹지 않았던 채소도 주저없이 담았다. 유기농이나 친환경 제품이 있으면 그것부터 집었다. 가격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 여태까지 먹은 것은 지금의 내 몸을 만들었다면 이제부터 먹는 것이 내일의 내 몸을 만들 것이다. 몸에 좋은 것만 먹자. 그러면 내 몸 또한 좋아지지 않겠는가. 마음속으로 나는 2번, 3번 다짐했다. 그날부터 나는 먹는 것을 완전히 바꿨다. 백미와 육류, 생선, 계란, 기름 등은 일절 입에 대지 않았다. 즐겨 먹던 밀가루 음식도 마찬가지였다. 종류를 불문하고 술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고 하루 몇 잔씩 마시던 커피도 완전히 끊었다. 빵이나 피자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대신 과일과 채소, 통곡물을 먹었다. 아침은 과일과 채소만 먹었다. 전립선에 좋다는 토마토와 사과를 기본으로 제철 과일 한두 개를 곁들였다. 거기에 양파, 당근, 양배추, 양상추, 비트 등으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었다. 점심과 저녁은 수수, 콩, 귀리 등의 잡곡을 섞은 현미밥에 된장국이나 청국장, 미역국 등을 곁들였다. 반찬은 채소와 나물, 해조류로 차렸다. 조리를 할 때 식용유는 한 방울도 쓰지 않고 과일과 채소를 갈아 만든 즙을 사용했다. 동시에 먹는 양도 줄였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며 한 공기 수북히 먹던 것을 4분의 3 정도로 줄이고 대신 시간을 늘렸다. 입에 넣고 씹고 또 씹었다. 10분 내외였던 식사 시간을 1시간 내외로 늘렸다. 씹는 것이 지루하면 책을 읽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먹었다. 먹는 음식은 물론 방식까지 완전히 바꿨다. 나의 일상 치유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식습관을 바꾸고 닷새쯤 지났을 무렵이다. 욕실에서 세수를 하는데 몸이 이상했다. 팔이 축 늘어져 힘이 하나도 없었다. 양손에 물을 받았지만 들어 올리기가 힘들었다. 고개를 세면대 가까이 숙여 겨우 몇 번 훔치고 말았다. 수건으로 닦는 것도 힘들고 머리까지 어질거렸다. 다리가 풀려 중심을 잡기도 힘들었다. 배 속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고 허기도 심하게 느껴졌다. 이날이 처음은 아니었다. 사흘째부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다. 어느 정도,
후유증을 예상했던 터라 참고 견디었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이 지경에 이른 것이었다. 겨우 몸을 추스리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의구심부터 들었다. 채식이 정말로 몸을 살리는 길인지 오히려 축내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웠다. 조금씩이라도 고기를 먹어 체력을 보충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시작할 때의 다짐과 신념이 일주일이 되지 않아 뿌리채 흔들렸다.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입맛이 없다거나 허기가 진다거나 고기가 당긴다거나 하는 정도는 예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암보다 먼저 맥이 풀려 쓰러질 것 같았다.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비집고 올라왔다. 변화란 익숙한 상황에서 낯선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을 버리고 불편하고 불안정한 환경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참고 견뎌야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변화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암이 생길 정도로 엉망인 몸을 정상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마음이 한결 누그러졌다. 지금의 이 고통이 내 몸이 변화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느껴졌다. 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고 극복해야 한다는 자각이 일었다. 그래, 참고 견디자. 견뎌야 한다. 나는 다시 이를 악 물었다. 가슴 저 밑바닥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아올랐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한결 좋아졌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운동을 할 때 맥풀림 현상이 나타나긴 했지만 강도가 약해져 견디기가 수월했다. 고비를 넘었다는 것이 몸으로 느껴졌다. 그때부터 몸 이곳저곳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감지되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체중 감소였다. 불과 2주일 만에 체중이 확 줄었다. 70kg이었던 것이 62kg으로 8kg이나 빠졌다. 관리를 하면서 제일 신경 쓴 것이 체중이었다. 몸 안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이 빠져야 몸이 살아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요소가 체중 감량이다. 비슷한 시기에 욕실에서 머리를 감을 때였다. 뭔지 모르겠는데 평소와 느낌이 좀 달랐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데 머리숱에 시선이 꽂혔다. 하는 감탄사와 함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전에 비해 머리숱이 풍성해 보이는 것이었다. 사실 나는 원형 탈모가 심했다. 50대가 되면서 정수리가 허옇게 드러났다. 샴푸를 기능성으로 바꾸고 영양제도 사서 바르는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면적이 점점 넓어졌다. 남은 머리카락을 얇게 펴 스프레이로 고정시켜도 가려지지가 않았다. 유전이라는데 어쩌겠어. 대머리셨던 아버지를 원망하며 포기하고 살았다. 그런 상황인데 머리숱이 많아진 것 같으니 어찌 놀라지 않겠는가. 나는 이리저리 머리를 돌려가며 몇 번이나 확인했다.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어 살펴보기도 했다. 정말이었다. 머리숱이 늘었을 뿐 아니라 가장자리에 가느다란 잔털까지 올라오고 있었다. 이야, 정말. 감탄사가 연이어 터져나왔다. 쿵쾅쿵쾅 가슴이 뛰었다. 근래에 경험하지 못한 희열이었다. 변화는 시력에서도 확인되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근시다. 책처럼 아주 근접한 것을 볼 때는 안경을 벗어야 하고 조금 떨어져 있으면 써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보인다. TV도 그렇다. 안경을 쓰지 않으면 화면이 뿌옇게 보이고 자막은 읽지도 못한다. 안경이 없으면 생활 자체가 어려웠다. 어느 날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는데 켜놓은 TV의 자막이 읽혔다. 안경을 썼나 얼굴을 만져봤지만 잡히지 않았다. 안경을 벗었는데도 보이는 것이었다. 물론 선명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뿌옇게 흐려 알아보지 못했던 예전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였다. 발 뒤꿈치도 달라졌다. 나는 피부가 거칠고 건조해 발 뒤꿈치에 각질이 심했다. 양말을 벗으면 가뭄에 논바득 갈라지듯 뒤꿈치가 갈라지고 마른 백설기처럼 각질이 일었다. 사우나라도 다녀오면 긁어내고 쥐어뜯기에 바빴다. 그러던 것이 말끔히 사라졌다. 내 발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깨끗하고 매끄러워졌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였다. 정수리의 탈모나 근시, 그리고 발꿈치의 각질. 생각해보니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말단 조직의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산소와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것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혈액순환이 원활해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 맞아. 피가 잘 통하니 다 좋아진 거야. 나는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음식과 운동을 제대로 관리하자. 소화작용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그 덕분에 산소와 영양소가 머리끝, 발끝까지 원활하게 공급되어 세포활동이 촉진된 것이었다. 그러자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생겼다. 혈압이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혈압이 높았다. 지난번 검진에서도 위험 수준이었다. 몇 번을 재도 146 이상이었고 결과지에서도 고혈압 위험이 있다며 전문의의 상담을 권했다. 전립선 암 때문에 잊고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를 것 같았다. 머리끝과 발끝에서 변화를 보일 정도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졌다면 이는 곧 심장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다면 혈압 또한 떨어졌을 것이니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 128에 80이었다. 130을 넘어가지 않았다. 그래, 나는 속으로 또 한 번 쾌재를 불렀다. 언제 어디서 재도 140 이하로 내려오지 않았던 혈압이 관리를 시작하자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렇구나. 음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나는 비로소 실감했다.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는 것을 내 몸이 직접 보여주고 있었다. 암 또한 극복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 공부를 해보니 암도 결국 같은 문제였다. 독소와 노폐물로 인해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 세포가 이상 반응을 일으킨 것이 암세포요. 암세포가 쌓이고 쌓여 덩어리가 된 것이 암종양이었다. 발생 원인에 있어서도 탈모나 각질과 다를 바 없었다. 물론 수십 년 동안 쌓이고 쌓인 것이니 쉽게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지금처럼 꾸준히 관리하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 내 몸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는 기대가 생겼다. 암도 극복할 수 있겠다는 희망과 그런 나 자신에 대한 믿음, 2달 반 동안의 생체 실험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였다. 조직검사 결과지를 통해 전립선암 확진을 받은 다음 날 나는 읍내의원을 찾아갔다. 수술적 치료와 자연치유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좀 더 알아보고 싶은데 상의할 곳이 거기밖에 없었다. 가지고 간 결과지를 보여주며 대응 방안을 물었다.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의사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칼로 무 자르듯 말했다.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투였다.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현대의학의 암치료법이 수술과 화학치료, 방사선 치료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그로 인한 후유증이 얼마나 심한지도 알고 최근의 공부를 통해 그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다른 방법이 없거나 화급을 다투는 상태가 아니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자연치유에 대해 의학적 자문이라도 받을까 싶어 찾아온 것인데 역시나 였다. 수술하면 완치가 되나요? 재발하거나 전이 될 우려는 없나요? 뻔한 대답에 실망한 나는 조금 시큰둥한 어투로 물었다. 암은 하루라도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그래야 완치율이 높고 재발과 전이의 가능성도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역시 판에 박힌 대답이었다. 2달 전이라면 몰라도 지금의 나는 그 정도의 대답에 만족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식이요법, 운동요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제가 2달 전부터 나는 결국 그렇게 물었다. 어떤 대답이 나올지 예측 가능한지라 망설였지만 어쨌든 확인해보고 싶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루라도 빨리 수술하는 게 최선의 방안입니다. 이번에 올라가면 날짜부터 잡으세요. 요즘 환자가 많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고민에 빠졌다. 음식과 운동을 통한 암 치유, 그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었는데 헛수고였다. 여러 책에서 지적했듯 현대의학은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지금의 내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조직 검사를 통해 확진은 되었지만 아직까지 암이라고 할 만한 특이한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 약간의 배뇨장애가 있지만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은 없다. 그동안 공부한 바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진행이 느린 편이다. 그래서 착한 암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또 암의 악성도를 나타내는 글리슨 점수라는 게 있는데 2에서 10까지의 숫자로 표시된다. 10에 가까울수록 악성이고 그만큼 진행과 전이의 가능성이 높다. 나의 경우 조직검사 결과지에 표시된 글리슨 점수가 7이다. 조금 높긴 하지만 악성은 아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읍내 의사가 권유하는 것처럼 서둘러 수술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 나는 또 2달 반의 생체 실험을 통해 음식과
운동치유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모발과 시력, 피부 등에 나타난 변화로 미루어 암 또한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그것을 내 몸으로 직접 실현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다. 그에 반해 수술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불안감과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다. 재발과 전이는 물론 요실금과 발기부전 같은 후유증 또한 적지 않게 걱정이 된다. 그뿐이 아니다. 그동안 열심히 만들어 놓은 몸 안의 면역 시스템이 파괴된다. 수술을 하고 화학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게 되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선뜻 자연치유를 택할 수도 없다.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소수의 대안적인 치료에 불과하다.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생각대로 되면 더없이 좋겠지만 반대의 경우 수술조차 어려울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 며칠 동안 고민을 거듭한 나는 결국 후자를 선택했다. 주기적으로 상태를 체크해 악화될 경우 수술을 하겠다는 현실적인 고려와 함께 내 경험과 소신을 믿기로 했다. 만에 하나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내 소신에 따른 결과인 만큼 묵묵히 받아들이기로 다짐했다. 나 자신을 믿고 나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책 읽어주는 친구 빨간머리 준마였습니다.